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 한 통의 911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 완전히 뒤엉킨 아파트, 그리고 어디선가 사라진 남자친구의 행방까지.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침입 사건으로 보였죠.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머스킹햄 카운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살인사건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오하이오주 제인스빌의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데보라 프레이저라는 35세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응급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어요. 남자친구를 찾을 수가 없고 집안이 완전히 뒤엉켜 있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였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후 데보라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911 교환원은 즉시 응급구조대와 경찰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이 본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죠. 데보라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그녀 옆에는 22구 리볼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데보라의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2명의 백인 남성이 아파트에 강제로 침입해서 자신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죠. 침입자들은 그 후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안쪽을 수색하던 중 침실 옷장에서 끔찍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지와 강화 테이프로 완전히 감싸진 시체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시신의 신원은 66세 토마스 워드 크로거 마트에서 32년간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데보라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머리 뒤쪽에 총 한 발을 맞아 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두 가지 심각한 사건을 동시에 조사해야 했습니다. 가정 침입 사건과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이했죠. 데보라는 톰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말이죠. 경찰은 이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보라가 주장한 시간대에 마스크를 쓴 2명의 남성이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거나 침입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웃집 초인종 카메라에도 인근 상점의 보안 카메라에도 수상한 인물의 모습은 없었죠. 마치 유령 같은 침입자들이었다는 건데 이는 수사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침실 TV에서 레이튼 프린스라는 인물의 지문이 발견됐는데 이는 플로리다 출신의 데이비드 그랜섬이라는 남성과 연결됐습니다. 그는 데보라가 묘사한 침입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백인 남성이었고 절도와 작물수수 전과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플로리다에서 데이비드 그랜섬을 추적했을 때 그는 이미 2년 전인 2021년 2월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데보라였다는 점이었죠. 당시 그는 데보라의 룸메이트였고 우발적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데보라에게는 911 신고가 두 번째 경험이었던 셈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톰이 8월 9일 오후 9시 이후 4시간 이내에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즉, 가장 늦어도 8월 10일 새벽 1시에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데보라가 911에 신고한 시간은 다음날 오후였죠. 만약 마스크를 쓴 침입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12시간 넘게 시체와 함께 아파트에 숨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데보라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023년 6월, 그녀는 또 다른 911 신고를 했었던 겁니다. 딜런 주립공원에서 산책 중 모르는 남성에게 공격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었죠. 후드티를 입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땅에 밀어붙이고
바지를 찢으려 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데보라는 머리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의 신고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공원에 혼자 갔다고 했던 부분에서 말이 맞지 않는 점들이 발견됐거든요. 데보라는 당시 비비안이라는 상담사를 만나러 공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베터헬프라는 앱을 통해 만난 상담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비비안의 전화번호는 가짜였고 그녀에게 온 문자 메시지들도 실제로는 데보라 자신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상담사와의 만남을 꾸며내고 스스로에게 문자를 보내며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더 깊이 조사한 결과 데보라에게는 거짓 신고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가짜 사건을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데보라의 증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죠. 과연 이번 가정 간침입 사건도 조작된 것일까요? 존 앤더슨이라는 데보라의 친구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데보라는 그를 단순한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10년 넘게 비밀리에 만나온 또 다른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녀는 톰을 속이면서 존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존에게는 톰이 치매를 앓는 노인이고 자신은 그를 돌보는 간병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8월 9일 저녁 데보라가 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도 수상했습니다. 존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데보라는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지만 이유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곧 끊어버렸고 그 후로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하죠. 그 시점이 바로 톰이 살해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9일 밤 톰이 이미 사망한 후에도 그의 휴대전화는 데보라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그녀가 존과 함께 협곡으로 하이킹을 갔을 때 톰의 전화도 같이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이 데보라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검색 기록을 복원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8월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까지 그녀가 검색한 내용들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죠. 총 장전하는 방법, 머리 어느 부위를 맞으면 즉사할까, 22 구경 타약의 모양, 총상 잔여물이 피부에 얼마나 오래 남을까 같은 검색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검색은 911 신고 불과 5시간 전에 이뤄졌습니다. 총상 잔여물을 손에서 제거하는 방법, 새벽 8시 16분에 검색했던 거죠. 총을 쏜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왜 이런 검색을 했을까요? 게다가 은행 사기 부서에서 돈을 입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톰의 약혼자 찾기 같은 의미심장한 검색어들도 발견됐습니다. DNA 증거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톰의 시신을 감쌌던 쓰레기 봉지와 강화 테이프에서 데보라의 DNA가 검출된 거죠. 특히 시신을 옮기는 데 사용된 벨크로 끈에서도 그녀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지퍼백에 숨겨져 있던 장갑에서는 데보라의 DNA와 함께 총상 잔여물 반응이 동시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총을 쏜 후 장갑을 숨겼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아파트 전체를 정밀 수색한 결과 오직 2사람의 DNA만 발견됐습니다. 톰과 데보라의 것뿐이었죠. 만약 정말로 2명의 침입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흔적이 전혀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침입자 이야기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존 앤더슨과의 인터뷰에서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데보라는 그에게 PNC 은행의 사기 담당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던 거죠. 톰과의 공동계좌에서 4,300달러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8월 9일 오후 2시에 잡겠다며 가짜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했습니다. 물론 존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그런 회의는 열릴 수 없었죠. 바로 그날 데보라는 톰을 살해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훔친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수천 달러의 절도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 정교한 연극을 펼쳐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던 겁니다. 경찰이 이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재신문을 했을 때 데보라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검색을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톰과 헤어질 때마다 죽고 싶어졌거든요.
라며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놨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살을 계획했다면 총상 잔여물이 손에 남아있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으면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라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데보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를 요청하며 신문을 거부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재판 과정에서 데보라의 복잡한 이중 생활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그녀는 66세의 착하고 성실한 톰을 속이면서 훨씬 젊은 존과 비밀 연애를 했고 톰의 돈을 몰래 빼돌렸으며 들킬 위기에 처하자 그를 살해한 거였죠. 그 후 정교하게 꾸며낸 가정침입 시나리오로 자신도 피해자인 양 연기했던 겁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녀가 자신의 다리에 직접 총을 쏴서 상처를 낸 점이었습니다. 연기를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자해를 했던 거죠. 9.11 신고 당시 그녀의 절규와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자초한 것도 자신이었다는 게 다를 뿐이었죠. 톰의 가족과 친구들은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선량한 남성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인에 의해 돈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들이 알던 데보라는 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헌신적인 연인이었는데 실제로는 냉혹한 계산형 살인자였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데보라가 범행 후에도 완전히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그녀는 톰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모두 연기였던 거죠. 그녀는 심지어 톰의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면서 슬픔에 잠긴 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데보라가 톰의 생명보험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톰의 죽음으로 7만 5천 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는 그녀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4,300달러 절도 은폐가 아니라 훨씬 큰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계획적 살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데보라가 보험회사에 톰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까지 마쳐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여 데보라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거죠.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그녀의 일기장 내용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톰은 너무 순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라는 구절과 함께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본다는 불만이 적혀 있었거든요. 2024년 3월 데보라 프레이저는 결국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그녀에게 23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천 달러를 훔치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정교한 거짓말로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던 대가였죠.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잔인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모습입니다. 데보라는 겉으로는 학업에 열심이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작과 기만에 능숙한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가짜 상담사, 허위 신고, 이중 연애 등 거짓말로 얼룩진 삶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은 데보라의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정침입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꾸며내기 위해 그녀가 보인 치밀함도 소름 끼칩니다. 사전에 총기 사용법을 검색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9.11 신고 과정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등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죠. 만약 그녀가 과거에 거짓 신고 전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쏜 행위는 범죄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보라는 오하이오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첫 가석방 심사는
204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죠. 과연 그 시간이 그녀에게 진정한 참회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거짓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까요?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데보라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에게도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범을 찾기 위한 새로운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짓말과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진정한 반성보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그 내면을 알 수 없다는 점이죠. 또한 현대의 디지털 수사 기법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도 보여줍니다. 휴대전화 검색 기록, GPS 추적, DNA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이 결합되어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특히 삭제된 검색 기록까지 복원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의 발달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디지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톰의 죽음입니다. 32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선량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 의해 배신당하고 살해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데보라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위험한 감정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톰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기리는 추모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로거 마트에서는 톰을 기념하는 장학금을 설립했으며 지역사회는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인품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 데보라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이기적인 살인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도 보게 되죠. 데보라 프레이저의 이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범죄학 교과서와 심리학 연구서에 등장하며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단지 몇천 달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